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말한 게 7천이 뚫리면 마진콜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7천으로 뚫리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진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붕괴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볼 때 7천이 뚫린 거가 되게 저는 그걸로 봤고 7천이 뚫렸다는 게 저는 특이점으로 봤고 오늘도 계속 내려가서 지금 6,800까지 내려갔나요? 한번 볼까요? 6,500까지 내려갔어요. 6,500까지. 어제 6,800이 뚫리고 오늘 6,500 선에서 지금 이 6,500선을 방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이거 다시 주가 떨어지자마자 끌어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천 근처까지 갔는데 결국엔 7천을 못 뚫으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기사가 나오는데 패닉셀이라고 그러고 이제 반대 매매라 그래가지고 마진콜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500 밑으로 떨어지면 오늘 이게 이제 벌써 6,400으로 떨어졌네요. 6,5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6,000까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오늘 6,500을 방어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완만해질 수 있는데 이 6,500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거의 6,000까지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6,000이 붕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5,000일 때 좋았는데 6,000이면 왜 나쁜 거냐가 아니고 지금 9,000까지 끌어올린 게 거의 B2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B2로 인해 가지고 9,000선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끌어올린 B2의 9,000선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지금 6,000선까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50%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에서 9,000까지 오를 때 50%가 올랐다가 이 50%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30% 빠지는 것 같지만 30%가 아니라 6,0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올랐다 50%가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3,000선이었단 말이에요. 3,000에서 6,000 오르니까 6,000에서 9,000 올랐다가 3,000이 빠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년 동안 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던 만큼이 빠지는 거라고. 그렇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빠질 때 개미들은 다 죽습니다. 물이 찰 때는 천천히 차가지고 천천히 차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빨리 찬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끝까지 차 올라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올라가는 것에 적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질 때는 예측을 못 하는 게 이런 마진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제부터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7천 넘기지 못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떨어질 겁니다. 예. 인더 윈드 더스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저는 이게 이제 개인의 손은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시스템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놨을 때 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도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적인 자산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도적인 자산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슈카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반쪽짜리라고요. 제도의 자산이 개판이면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도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개인이 그 안에서 나의 자산을 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끝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냥, 이거 뭐 뭐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어? 자산을 정리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본 자산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금융 자본이 있어요. 금융이 자산입니다. 그다음 그 어떤 거냐면은 뭐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처럼 우리가 지금 투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 자산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인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고.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적 자산이 있어요.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계나 설비, 차량, 서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물적 자본이라고.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본 중에 하나가 물적 자본이고요. 또 생각해보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본이죠. 자산이고. 내 지식, 그다음에 숙련도, 그다음에 판단력, 건강, 성실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적 자본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지식 중에 기술을 얻고 특허를 얻고 면허를 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지식 자본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면허를 따서 면허를 하는 것 자체도 지식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 그다음에 축적돼 있는 그 사람의 지식들, 이게 다 지식 자본이라고 축적돼 있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여태까지 지내왔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식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조직 자본이란 게 있어요. 조직 자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고 어떤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게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이 조직 자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자본의 형태와 방향성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조직 자본이 민주당에는 그래도 있고 국민의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책임을 정당성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당대표를 했을 때 당대표를 끝까지 기간을 다 채워주는 적이 없잖아요. 뭐만 하면은 당대표 날려버리고 비대위로 가고, 뭐만 하면 당대표 날려버리고 다시 뽑고, 그러면서 저기 국민의힘이라는 그 야당, 보수 야당은 이 조직 자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신용이죠, 신용. 신용도 자본입니다. 내가 얼마큼 사람들한테 믿음을 줬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걸 맡기면은 이게 되는구나. 라는 신용을 줘야, 그게 자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이 생길 때 맡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뭐를 맡겼을 때 사기치거나 아니면은 미달되지 않을 거라는, 계약이 이행될 거라는 신뢰 자본도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계약, 법률, 사법제도, 통화, 회계기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제도적인 자본인데 이 제도적인 자본이 망가지는 선거를 여태까지 하는 겁니다. 선거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왔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은 없잖아요.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부정선거는 맞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를 계속적으로 파고들면서 계속 부실한 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얘네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한 우리는 자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제도적인 선거 제도에 대한 자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검찰 제도라는 제도의 자본을 잃어버리는 거고, 검찰 개혁이라고 해놓고는 검찰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 제도라는 제도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에서도 되게 짜증났던 게 뭐냐면 해경을 해체를 했잖아. 그러면 그 해경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을 세우는 거냐, 아니면 그 조직이 대체되는 충분한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세월호 끝났으니까 해경 해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조직의 자본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가는 거는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어? 지금 뭐 자유주의 어찌고 저찌고 우파와 좌파에 나누는 것이 무슨 시장을 생각하면은 우파고 시장을 생각하지 않는 좌파, 그게 아니에요. 제도의 자본을 쌓지 못하면 좌파고요.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좌파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자본으로 인식해서 그 축적을 하려고 하는 게 보수라고. 보수의 크기와 가능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와 경험 자체를 다 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득을 얻어서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남는 게 이제 자연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자본이죠. 하지만 우파의 입장에서는 뭐냐? 토지, 물, 산림, 광물, 에너지,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좌파에게 이데올로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토지도 자본이죠. 물도 에너지죠. 산림도 자본이라고.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에너지나 생태계가 다 자본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환경처럼 자연 자본을 환경 친화적으로 얘기하면 다 좌파라고. 우리가 자연을 자본으로 생각을 해서 야, 이 자연이 자본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본인가를 만드는 게 우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투자를 할 때도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 내 자본을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인가, 아니면 이 먹고 땡하는 자본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본이라고.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우파가 시장 경제적이고 작은 정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큰 정부여도 좋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자본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응? 그동안 만들었던 제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